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평창 음식점 노쇼 몸살, 그것도 100명 단체. 조선일보가 전한 소식이고요. 환대는커녕 승차 거부, 바가지 택시에 뿔난 올림픽 손님들. 이거 동아일보가 전한 소식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 보수 언론들이요, 아직도 평창 깎아내기에 여념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일부에서는요, 경기장 빈자리를요 일부러 막 클로즈업해. 그래가지고 경기장이 이렇게 많이 비어있다, 흥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하기도 하고요. 네. 정말 이렇게 평창에 문제가 많을까요? 일단 경기장 빈자리 관련된 소식을 전한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실제로 지난 8일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컬링 경기에 관중석이 비어있는 채 시작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대요. 왜냐면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이 컬링 선수들이 예상치 못한 활약을 해가지고 국민적 관심 엄청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컬링 경기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관중석이 왜 비어있을까? 또 전 좌석이 매진됐다는 쇼트트랙 경기, 이것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첫 경기를 시작할 무렵인 오후 7시쯤 강릉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은요, 빈 객석이 눈에 띄게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지난 9일 강릉시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팀 이벤트 남자 싱글 경기도 초반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경기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나자 TV 화면이 경기장 관중석을 비춰줬는데 이게 갑자기 관중석이 꽉 차 있어. 아, 차가 막힌 거군요. 그렇죠. TV 화면으로 보면 객석이 텅 빈 운동장처럼 처음엔 보였지만 실제 현장은 객석들이 막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진 사례라는 것을 증명하듯이요, 객석은 경기 시작 1시간 뒤에 어김없이 가득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아까 박 PD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통체증 때문에. 이런 이유도 있었대요. 개식 시청자가 역대 3위에 오를 만큼 화제를 일으켰잖아요. 저희가 며칠 전에서도 비슷한 얘기 전해드렸었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 여세를 몰아서요, 각종 경기를 순식간에 매진시키는 이변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체 경기 티켓 판매율이 벌써 84%. 90%에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많이 올 줄 조직이도 몰랐었대. 조직이도 예상했던 관객보다 훨씬 많이 관중들이 몰려들고 있고, 뿐만 아니라 경기를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장 주변 길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조직의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경기 시작에 맞춰 오는 관람객은 1시간 뒤에나 온전히 입장할 만큼 주변 길이 체증을 빚고 있다.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와야 제 시간에 입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가능한데,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 올림픽 지역 방문하는 분들, 이 분들도 고충이 매우 크대요. 올림픽 경기장 일대 일반 차량의 출입이 불가한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차를 가지고 왔다가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고 뭐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농구장이나 야구장만 해도 다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IOC 측도요,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외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더라고요. 특히 경기 좌석수에 따라 경기장 일대를 방문하는 차량 수를 예측해 왔는데, 문제는 아까처럼 경기를 보지 않고도 올림픽 분위기 느끼기 위해서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장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래서 교통이 생각보다 많이 막히고 있다. IOC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IOC가 모르는 게 있죠. 인증샷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IOC는요, 현재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관령 IC의 원형 교차로를 평면 교차로로 바꾸거나 주정차 단속, 이것도 강화하고 있고요.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경기장 일대 일반 차량 진입 불가, 이거를 더 많이 홍보해가지고 아예 차를 밖에다 세우고 셔틀버스를 이용해달라,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내비게이션 회사 협력해서요, 경기장을 도착지로 설정하면 주차장으로 바로 안내하도록 이런 조치도 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 보수 언론들이 경기장 비고 있다,
이게 좀 과장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외신들이요 개막식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창 각종 경기에 대한 찬사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캐나다 한 언론이 평가를 내린 거는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란 게 자랑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캐나다 매체 더스타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스포츠 칼럼니스트 브루스 아서란 분이요. 평창 올림픽을 향해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문제를 굳이 꼽자면 흠잡을 게 없다는 게 문제다. 나는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 네. 아니에요? 이 아서란 칼럼니스트는요. 항상 역대 올림픽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는 눈이 부족해서 스키 슬로프에 진짜 눈과 인공 눈을 섞은 집을 깔았었고요. 조지아의 루지 선수는요. 훈련 도중 쐐기둥에 충돌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테러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있었고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는 개막을 앞두고 경기장 내부 시설이나 선수촌이 완공되지 않아서 큰 혼란을 빚었다. 또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도요. 수상 종목이 진행됐던 곳의 수질 오염 이슈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다. 하지만 평창은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죠. 물론 평창은요 1994년 릴리안메르 동계올림픽 이후 가장 추운 동계올림픽, 그래서 매우 추운 거 요걸 꼽으라면 요것도 약간의 단점이고, 또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점, 요 두 가지는 단점으로 꼽을 수 있지만 요거 제외하고는 모든 게 다 멋지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에서 추운 거는 장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건 장점이죠. 게다가요, 얼마 전에 뭐 선수촌 음식이 너무 나쁘다, 이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냐, 이런 트집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예. 선수촌 음식에 대해서요, 각 나라 선수들과 임원들이 극찬을 쏟아내고 있대요. 특히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요, 역대 올림픽 중 음식과 관련해 선수들 불평이 단 한 건도 없는 경우는 평창에서 처음 봤다. 이런 찬사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선수들은요, 빙상장 빙질이 매우 우수하다, 이런 칭찬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고다이에라 나오라는 일본 선수는요, 링크 안이 따뜻해서 몸을 움직이기가 너무 좋고 빙질도 단단해 스케이팅 컨트롤이 너무나 쉽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언론들은 왜 이렇게 깎아내리기에만 연연일까요? 안 좋게 나가야 자기한테 이로운 게 있나 보죠. 일각에서는 이런 의혹도 제기하더라고요. 특히 종편에서 이런 깎아내리기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게 올림픽 중계권을 종편한테 안 줬기 때문에 깎아내리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IOC가 잘못했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더 알려드리고 오프닝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곧 설이잖아요, 내일부터. 그래서 저희가 설 연휴 기간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송을 들려드려야 될까 미리 녹음도 많이 해놓고 했는데 저희가 다 못 채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월 17일 하루는 방송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는 쉬어야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다 아는 건 좀 무리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쉬는 날은 동계올림픽 보시면서 요날 금메달이 꽤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보시면서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 2개씩 에피소드를 올리잖아요. 이거를 따라잡기가 버겁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하루 쉬는 날 따라잡으세요. 그러셔도 되고요. 이PD님, 날도 추운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어때요? 따뜻한 아이스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예전에 밀었던 아재 개그인데 요즘 이런 느낌이 나는 쇼핑몰이 생겼어요. 아재 개그를 하는 쇼핑몰이에요? 재미는 있겠는데요? 이름하여 콩가루 연합. 콩가루랑 연합,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노동자를 존중하는 업체에서 엄선한 물건들만 판매. 둘째,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용, 한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인기 팟캐스트. 셋째, 고가의 연극 티켓을 매주 10장씩 증정.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조합이 최적의 균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군요. 착한 물건, 착한 방송, 착한 연극이 만났으니 한 번쯤 들여다봐야겠죠? 콩가루 연합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청와대가 14일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초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28만여 명의 청원에 대한 입장 표명이죠. 어허. 이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답변자로 나섰거든요.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불투명성은 맞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 거래소 폐쇄 요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나요? 예, 거래소 폐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최근 현장 점검으로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 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취약한 보안 조치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이죠. 블록체인 위축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데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은 크게 키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청와대에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 보도가 나오니까 이 정작 가상화폐보다는 국회의원 시급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더라고. 아, 국회의원이 시급을 받나요? 지금 국민청원 올라온 것 중에 가장 핫한 게 예. 국회의원에게 우리 법대로 최저시급을 지급하자. 그거 저도 당장 동의할래요. 예, 이유가 뭐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양반들이 국회의원 아니냐. 당연하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은 많이 드리고 일 안 하는 의원들은 현재 시급도 아깝다. 맞습니다. 이거 당장 들어가서 동의해야 되겠네요. 네. 어제 깜짝 놀랄 소식이 있었었죠. 최순실한테 20년형 내려진 거와 같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한테도 법정 구속이다. 이런 중형이 내려졌잖아요. 이러게 저 제드래곤 변호사를 같이 있었어야지. 그러니까요. 신동빈 아저씨는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순진했나요? 아무튼요, 신동빈이 법정 구속되니까요, 이런 여파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롯데그룹 형제들의 전투가 재점화할 것 같다. 아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전에도 요 관련돼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그러니까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 공세가 재개될 조짐이란 얘기인 겁니다. 신 전 부회장은요, 2년 넘게 롯데가 경영권 분쟁을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기됐던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네. 그래서 공격할 빌미조차 사라져가지고 그동안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복지부동하고. 그런데 다만 그는 경영권 분쟁 이거 포기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의지를 내비쳐 오긴 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보다는요, 일본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물밑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아주 호기를 맞았죠. 신 전 부회장은요, 14일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롯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모임, 이런 일본 사이트에 뭐라고 했느냐? 강윤사 대표 명의로요, 신동빈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과 징역형 집행에 대해서 이런 입장 자료를 냈는데, 이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거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모양새가 안 좋아요. 물론 본인이 한글을 몰라서 일본 사이트에 올렸겠지만, 지금 재판은 한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국민 정서를 얘네들은 전혀 모른다니까요. 바보 아니야. 왜 여지껏 한글을 안 배우냐고. 그러니까 아무튼요, 신 전 부회장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지난 13일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뿐만 아니라요, 지난해 12월 업무와 관련된 영역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요 내용도 아까 얘기해서 강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신동빈한테 니네 계속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겠죠.
한편 14일 오전 11시경에는요.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요. 신동빈 회장을 첫 면회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오, 누구냐?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이라는 거예요. 와이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해. 뭐 재벌가는 다 이렇게 하나 보죠. 아무튼요. 이 황각규 부회장이요. 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났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냥 짧은 시간 얼굴만 봤다. 뭐 면회는 10여 분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의 경영 정반, 임직원 및 고객 동요가 크지 않게 안정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만큼 두루 챙기겠다고 전달드렸다. 신 회장이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이건 뭐 하나만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고객 동요는 절대 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동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롯데그룹은요, 향후 황 부회장을 비롯해서요, 각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혼자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날 누구랑 같이 갔냐 봤더니만요,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부문 부회장, 그리고 송영덕 호텔부문 부회장, 뭐 이런 그룹 부회장과요, 변호인단이 면회차 방문했고요. 가족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안 간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참 씁쓸하겠네요. 이 신동빈 회장 본인도.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하고 있죠. 제 드래곤과 벌써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아하. 제 드래곤은 이 신동민보다도 죄가 좀 더 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제대로는 풀려났어. 그리고 신동민은 감옥 가고, 둘 다 감옥 가야지 정상입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게 정상이 아니라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변호사를 잘 써야 된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쉐보레를 몰고 있는 분들 걱정이 커졌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일단 이거 내 차가 고장나면 수리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이런 우려가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까 합니다. 한국 GM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 쉐보레 고객들이 많은 글들을 남겼다고 해요. 저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많이 올라온 글 중에 하나가 한국 GM이 만약에 철수를 하면 그러면 이제 쉐보레는 외국 브랜드, 그러니까 수입차가 되면 수리를 맡길 경우에 공임료가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하. 지금도 벤츠나 BMW나 이런 곳 공임료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 한국 GM이 이렇게 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서 기존 올란도 크루즈 소비자들과 재고 차량 구매자들에게는 무상보증 철회 또는 공임비 상승 부담감은 없을 것이다. 일단 없다고는 했어요. 어허. 자, 쉐보레는 무상보증 서비스 컴플리트 케어를 운영 중인데 일반 차량 부품의 보증 기간은 3년 6만 킬로, 볼트 EV 전기차의 부품 보증 기간은 5년 10만 킬로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부품값도 걱정이 되실 거예요. 이 부품값, 이게 철수를 하게 되면은 내 차가 고장이 났을 때, 타이어 휠이나 트랜스미션이 고장이 났을 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철수를 해버렸네? 그런데 다행히도요, 국내법상 제조사가 한 모델이 단종이 되기 전까지, 단종이 되더라도요, 이 모델에 들어가는 부품은 20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 법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보통 차 10년 몰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10년 넘었는데요. 예, 이 PD님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예외적인데 대부분은 10년을 못 타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작년부터도 올란도 단종 소문이 들려왔었거든요. 예. 저도 이 소문을 듣고 약간의 취재를 해서 한국 GM이 철수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방송을 한 거고요. 근데 올란도 단종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이때도 본사에서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무상보증 서비스 그리고 공임비 상승 부담감 없다라고 어제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 역시 100% 믿을 수는 없겠죠. 장사꾼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잖아요. 네. 그러면 다들 이런 생각하겠죠. 아, 고향에 가서 가족과 친구들 만나서 그동안 쌓였던 회포 풀어야 되겠다. 즐거운 한때 보내야지. 이런 상상들 많이 하기 마련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 속에 한 가지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뭐냐, 말도 되지 않는 가짜 뉴스를 언급하며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꼭 그런 자리에 한두 명은 있거든요. 아, 뭐 큰아버지들. 꼭 큰아버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황하시는데요? 아무튼 이런 분들은 그러죠. 누가 그랬다더라,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했어, 아니면 카톡에서 봤어, 뭐 이러면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막 얘기하시는데, 이거 그냥 듣고 있다가는 진짜 설 명절 때 먹었던 떡국 이게 취할 것 같아.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시간에는요, 최근 카톡 등에서 나들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볼까 해요. 저희가 경제방송이니까 정치 쪽 가짜 뉴스 요거를 짚으려는 건 아니고요, 경제 관련 가짜 뉴스 요것만 다뤄볼 생각입니다. 네, 정치 쪽은 김용민 브리핑 들으면 되죠. 그렇죠. 정치 쪽 저희 것도 들어도 돼요. 아무튼요, 혹시나 가짜뉴스에 현혹된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이거 그냥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짚어드리니까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런 카톡이 많이 돌고 있대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거 어찌 보면 그럴싸하죠? 보수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이런 최저임금에 대한 공세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카톡 등에는요, 최저임금 올라서 식당 음식값도 오르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런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물음표, 세금 322조 이런 가짜 현수막도 지금도 달려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네. 요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수막 자세히 보면 이 세금 322조 밑에 2050년 아주 깨알같이 적혀있어. 이거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게, 이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보험 약관 이런 꼼수를 부리듯 이런 걸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관련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실업급여 문제, 보수 언론들도 여기에 동참해가지고요,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1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15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대요. 이걸 놓고 이거 뭐 때문이겠어, 최저임금 때문 아니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워진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였으니까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났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런데 이게 맞는 추정일까요? 왜냐면요, 실업급여 신청자와 최저임금 간의 상관관계, 이게 어느 정도일까? 요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아예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긴밀한 것도, 요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왜냐? 이거 들어보시면 간단해요. 실업급여 받아보신 분들 이거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실업급여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죠. 그렇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한테만 실업급여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고용보험 받는 노동자들, 어떤 노동자들이겠습니까?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몇 %나 될까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겠죠. 그렇죠. 최저임금 받는 분 중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얼마 전에는요, 최저임금 지원책을 정부에서 내놨는데요, 여기에서 이 지원금 받아가라 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라는 조건이 있었대요. 요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다. 이 보수 언론들도 요 소식을 전했거든요. 최저임금을 까기 위해서.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전해놓고선 근데 앞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났다.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그거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과 관계가 깊은 비정규직이나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고용보험에 들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과 관련 있는 비정규직 실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정규직 실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즉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결론도 이게 너무나 비약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조선 쪽 많이 망가졌잖아요. 이쪽에서 실업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박 PD 같은 그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번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가요, 조선 쪽의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게 연간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지난해 1월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는데 지난해 1월은요 설이 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평일이 30% 정도 늘어났죠. 늘어나니까 신청자 숫자도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논리로 최저임금을 흠집내려는 보수 언론 기자들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에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당신들은 최저임금만 받고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요, 우리나라 도시에 사는 4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181만 원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40시간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157만 원. 최저 생계비에 모자라 최저임금을 받는데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최저임금을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요, 2015년 연두교수에서 실제로 이렇게 일가를 했어요. 미국 의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의회에 어떤 분이라도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아직도 반대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상시 근무하면서 1년에 1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00만 원이거든요. 요걸 받아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해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투표하시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보수 언론 기자나 야당 의원들한테는 먹히질 않아요. 왜냐? 실제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내가 왜? 그러니까요. 그거 할 애들은 따로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오프닝에 박 PD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청원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 시급 최저임금으로 주자. 게다가요, 여러분들 요것도 좀 명심하셔야 돼요. 최저임금에 대한 수급보수의 말도 안 되는 주장 이거 거론하시는 분들에게 지난해 대선 때 홍준표나 안철수 공약 봐라. 얘네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다. 이걸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저는 홍준표도 그랬다는 거는 몰랐는데요. 홍준표도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나쁜 사람. 또 두 번째 팩트 체크는요, 카톡에 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편의점주 다 망하게 생겼다. 어허. 이런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할 것이란 주장 보수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내놓고 있죠.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주장도 과장됐다는 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영세 자영업주들이 타격 입을 가능성 매우 적다는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었죠.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게 있거든요. 이를 신청하면요, 알바생 한 명당 최대 12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대요. 인건비 부담을 물가 상승률 수준에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생 A가요, 최저임금 7,530원에 주중 5일 7시간, 그러니까 주 35시간씩 20일간 근무했다고 하면요, 한 달 급여가요 105만 4,200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용주는요, 이 알바생 채용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요 월 12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알바생에 대한 인건비 얼마가 되느냐? 93만 4,2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상 전 최저임금으로 비교를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인상 전 최저임금이요 6,470원이었거든요. 이때 같은 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급여가 90만 5,800원이었어요. 이것과 비교하면 올라간 수치가요 겨우 28,400원밖에 안 돼요.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편의점 가맹점 주들의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은요 겨우 3.13% 증가하는데 그친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지난해 물가 상승률 2%대였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밖에 안 돼요. 28,000원이면 소주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요, 지난해 전국 기준 소규모 상가 임대료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얼마가 상승했는 줄 아세요? 무려 29.6%. 수직 상승이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10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뺀 순수 최저임금 인상률인 16.38%. 요거랑 비교를 하더라도 이게 고용보험 나는 가입해주기 싫어 해가지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 받더라도 요때 올라간 인상률인 16.38%보다 10%포인트 이상 상가 임대료 인상률이 높아요. 힘있는 건물주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힘없는 알바생들한테만 너 임금 왜 이렇게 비싸?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는요 약한 자에 대해만 강하게 보이는 이런 비겁함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카톡에 엄청 돌아다니고 있어요.
특히나 연말 연초에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지만 요식업계 등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서민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보수 언론들이 대놓고 성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강승복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있긴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수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0% 오르면요, 물가는 최대치 가장 많이 올랐다고 봤었을 때 영향력이 약 0.4%. 이건 거의 안 올랐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다른 논문에서는요, 아예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는 연관성이 없다, 아예 관련이 없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다고 해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 지갑이 조금은 두툼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물건값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네. 박리담회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요, 통계를 살펴보니까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요, 2001년 이후에 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랐던 해에 소비자 물가 상승폭을 살펴봤더니만요, 오히려 상승폭이 좁아졌대요. 5인 미만 사업자까지 최저임금이 적용된 2001년 이후 최저임금이 10% 오른 해가요, 2002년 16.8% 올랐을 때, 그리고 2006년 13.1% 올랐을 때, 이때 두 해였다고 합니다. 200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2.8%였거든요. 근데 바로 전에 2001년은 4.1%였어요. 최저임금이 16.8%가 올랐는데 물가는 오히려 전년보다 1.3%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거봐, 그냥 찍었는데도 이렇게 맞잖아. 그러니까요. 박 PD가 경제를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 논문을 하나 쓰세요. 또 2006년에도요, 물가 상승률이 2.2%. 전년에는요, 2005년이겠죠? 2.8%. 여기도 최저임금이 13.1%나 올랐는데 물가는 오히려 전년보다 0.6%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서비스업만 따로 떼어놔서 봐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개인 서비스 분야의 물가 상승률은요, 2002년에 전년인 3.1%보다 겨우 0.6%포인트 오른 3.7%에 그쳤다고 합니다. 2006년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요, 3%로요, 전년인 3.2%에 비해 0.2%포인트가 오히려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과 물가는 오히려 물가를 떨어뜨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임금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비용을 줄일 건 없을까 하고 다른 곳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박 PD랑 똑같은 지적을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훨씬 적을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요, 패스트푸드 업체 롯데리아나 이런 데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건비는 가맹점주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체감적으로 가격 인상에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임대료다. 그렇죠. 최저임금이 올라서 가격 인상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상품 가격을 안 올리고 있다가 이번에 결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KFC 관계자도요, 이전부터 가격 인상을 논의하다가 이번에 올린 것이고 최저임금도 반영했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도 올라가서 상품 가격을 올린 것이지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KFC 같은 경우는 주로 닭을 이용을 해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닭 사정 AI 때문에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요, 일부 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요거 건수 잡았네, 요거 빌미로요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는 거, 요거 저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수 언론들은요, 이걸 과장해서 최저임금 때문에 가격을 안 올리면 망하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올린다, 이런 식으로 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거, 이거 과장된 허위 주장이라는 거 이제 아실 수가 있죠. 네.
또 이것도 문제죠. 가상화폐 폭락이 우리 정부 탓이다. 이것도 카톡에서 엄청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민원도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국 정부의 규제가 가상화폐 폭락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거 손에 물어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상화폐 가격 폭락이 과연 우리 정부 탓만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을 해요. 가상화폐 가격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을 가상화폐 시장의 큰손인 중국이 전면적인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걸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겠다. 이 발표가 더 컸다는 얘기인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지난달 10일 중국 국무원 산하 인터넷 금융 위험 관리 공작 영도 소조 이런 복잡한 이름의 감독 기관이 중국에 있대요. 여기가요, 각 지방 정부에 가상화폐 채굴 금지 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거 채굴하는 거 잡아내라 이런 얘기겠죠. 한국이 이거 가상화폐 좀 규제해야지 하면서 엄포를 놓을 때 중국은 실질적으로 이거 채굴 못하게 만들어라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대표적이죠. 이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 세계 전력의 80%가 어디서 소요되는지 아세요? 중국이죠. 맞습니다. 중국에서 소요되고 있어요. 중국이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손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규제에 들어가니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가상화폐 가격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던 지난해 17일 있죠. 이른바 검은 수요일로 불리더라고요. 네. 이때 각국 정부의 규제 소식도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채굴 금지령을 내렸던 중국은요, 이번에는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가상 통화를요, 개인들이 주고받는 모바일 거래 이것까지 금지시켜버렸어요. 이날 한국에서는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요, 거래소 폐쇄 옵션은 살아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기존에 했던 엄포를 그냥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중국은요, 비트코인 채굴도 금지시키고 개인 간의 모바일 거래까지 금지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중국이 한국보다 더 세게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중국만의 일일까요? 미국도요, 승인받지 않은 거래소에 경고 조치를 내렸어요.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죠. 여기와 함께 어디가 나섰냐면요, FBI 있죠. 연방수사국. 여기가 나서서요, 지난해 12월부터요 일부 가상화폐 회사와 가상화폐 공개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대요. 지난해 12월부터요. 네. 우리나라 못지않게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일본도 있죠. 일본도요,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15일부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세요?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세금이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 15%에서 최대 55%. 이야. 이게 일본에서는요, 주식과 외환 투자자들한테 부과되는 세율이 20%거든요. 최대 55%. 2배가 넘어가요. 상속세네, 상속세. 그러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어쩌면 중국보다 더 인구가 많은 인도 있죠. 네. 인도 국세청도요, 최근에 가상화폐 투자 수익을 올린 10만 명의 인도 국민들한테 세금 고지서, 대단한데? 이걸 발송을 했대. 세금 내라는 거예요. 이번에 고지서를 발급받은 대상은요,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세금 철저하게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만이 아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 셈이란 거죠. 그리고 일본이었나요? 거기서는 또 해킹을 당했잖아요. 해킹 사건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게다가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가상화폐 공개 있죠. ICO라고 하죠. 요것도 최근 들어서는 점점 위축되고 있는데 이것도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해요. 가상화폐 공개가 뭐냐면요, 새로운 가상화폐를 공개하면서요, 이걸 또 투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가상화폐를 배분하겠죠. 기업의 IPO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대상이 기업이 아니라 가상화폐, 이렇게 대상이 다르다는 점, 요것만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영국의 회계법인인 언스트 앵이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가상화폐 공개를 통해 조달했던 자금이요, 총 37억 달러. 상당히 많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가상화폐 공개 규모가요, 급속히 축소되고 있고요. 중국은요, 아예 이 가상화폐 공개를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불법화했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들도 요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들어오는 돈줄이 막히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작 너 미워 더 그러면 때릴 거야 라고 얘기만 했을 뿐인데 정작 때려버린 나라들은 훨씬 더 많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규제에 들어가고요. 세금을 걷어간 나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한 거 단순히 우리 정부의 규제 탓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너무나 무리란 얘기인 거죠. 게다가요 저는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설사 우리 정부 탓이라고 치더라도 정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격이 20% 이상 폭락하는 거 이 자체가 비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가상화폐 관련돼 가지고요 좀 더 황당한 주장도 있어요. 이게 카톡에 진짜 많이 나돌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임종석 비서실장 있죠. 임종석 비서실장이요 가상화폐로 북한에 거금을 줘서요 이게 미국에 걸렸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대요. 우리가 오프닝에 얘기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요 요거 조사해달라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웃음만 나오는데 또 요거에 현혹되는 분들이 의외로 또 있다는 거죠. 이 주장 어디서 했느냐 제가 좀 찾아봤더니만요 별의별 매체가 다 있어요. 꼴통 우익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고 해요. 뭘 디펜스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시작된 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유튜브 채널은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청와대가 가상통화로 대북 송금을 했는데 이를 미국 금융감독청이 적발해가지고요 한국시중은행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랬었을 때 여기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26일 이데일리의 보도를 언급하는데요 여기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 금융청 가상화폐 자금 세탁 우려 현지 한국 소재은행에 자료 제출 요구 제목이 이렇게 돼 있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이데일리 기사 직접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봤더니 기사가 좀 길긴 한데 여기에 북한이나 대북 송금이라는 단어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요 기사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뉴욕 금융청 등은요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요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중은행에 가상화폐 은행 계좌 조사를 위한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요게 골자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겠습니까? 가상화폐 그냥 막 거래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실명거래제 요거 도입해라. 이거 그냥 놔두면 이거 이상한 애들이 뭐 마약 거래를 하거나 검은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실명거래제 도입하라. 이런 촉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달 30일에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뉴스가 한 4일 전에 26일 날 보도가 된 거고 30일 날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이 됐어요. 만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상화폐로 북한에 거금을 줘서 미국에 걸렸다. 우리 정부를 어떻게든 압박하려고 하는 미국 트럼프가 이 사실을 알 텐데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를 빌미 삼아 온갖 압박을 할 텐데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외신에 이 같은 얘기 나온 게 있나요?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검색을 해봐도.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가상 통화를 그렇게 직접 해서 송금을 하고 그럴 정도로 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도 의혹을 제기했죠. GM 본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예. 아니 이렇게 좋은 건수를 가만 놔두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미국에서도 요거 가지고는 빌미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사드가 50기는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팩트체크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에이 저런 황당한 말에 속을 사람이 어딨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의외로 주변에 보시면요 많아요.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사실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따라서 이번 설에는요 주변에 이런 잘못된 가짜뉴스에 현혹된 분들이 있다면요 정확한 팩트를 저희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노력에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써주실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설 직전에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야
큰아버지들과 싸워서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이, 그리고 싸우시면 안 되죠. 이거 가지고 또 설전을 벌이다 보면 싸우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요 방송, 저희 방송 그대로 들려드리세요.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를 깨우치실 수 있게 그냥 들려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말 섞다가는 괜히 설날 가족 싸움 벌어지고 친구들과 싸우게 되니까요. 그럼 그러신다고요. 이 라디오냐? 어떻게 듣는겨? 그러니까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다 있으시잖아요. 거기 깔아드려 놓으세요. 그러시면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고 듣게만 하셔도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너무 속고 있었어. 이거 바로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더스타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스포츠 칼럼니스트 브루스 아서란 분이요. 평창 올림픽을 향해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문제를 굳이 꼽자면 흠잡을 게 없다는 게 문제다. 나는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아서란 칼럼니스트는요, 항상 역대 올림픽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는 눈이 부족해서 스키슬로프에 진짜 눈과 인공눈을 섞은 집을 깔았었고요. 조지아의 루지 선수는요, 훈련 도중 쐐기둥에 충돌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테러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있었고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는 개막을 앞두고 경기장 내부 시설이나 선수촌이 완공되지 않아서 큰 혼란을 빚었다. 또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도요. 수상 종목이 진행됐던 곳의 수질 오염 이슈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다. 하지만 평창은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죠. 물론 평창은요 1994년 릴리안메르 동계올림픽 이후 가장 추운 동계올림픽, 그래서 매우 추운 거 요걸 꼽으라면 요것도 약간의 단점이고, 또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점, 요 두 가지는 단점으로 꼽을 수 있지만 요거 제외하고는 모든 게 다 멋지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에서 추운 거는 장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건 장점이죠. 게다가요, 얼마 전에 선수촌 음식이 너무 나쁘다. 이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냐? 이런 트집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선수촌 음식에 대해서요, 각 나라 선수들과 임원들이 극찬을 쏟아내고 있대요. 특히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요, 역대 올림픽 중 음식과 관련해 선수들 불평이 단 한 것도 없는 경우는 평창에서 처음 봤다. 이런 찬사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선수들은요, 빙상장 빙질이 매우 우수하다, 이런 칭찬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고다이에라 나오라는 일본 선수는요, 링크 안이 따뜻해서 몸을 움직이기가 너무 좋고 빙질도 단단해 스케이팅 컨트롤이 너무나 쉽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언론들은 왜 이렇게 깎아내리기에만 연연일까요? 안 좋게 나가야 자기한테 이로운 게 있나 보죠. 일각에서는 이런 의혹도 제기하더라고요. 특히 종편에서 이런 깎아내리기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게 올림픽 중계권을 종편한테 안 줬기 때문에 깎아내리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IOC가 잘못했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더. 조직이도 예상했던 관객보다 훨씬 많이 관중들이 몰려들고 있고, 뿐만 아니라 경기를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장 주변 길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조직의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경기 시작에 맞춰 오는 관람객은 1시간 뒤에나 온전히 입장할 만큼 주변 길이 체증을 빚고 있다.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와야 제 시간에 입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특히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가능한데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 올림픽 지역 방문하는 분들, 이 분들도 고충이 매우 크대요. 올림픽 경기장 일대 일반 차량의 출입이 불가한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차를 가지고 왔다가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농구장이나 야구장만 해도 다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IOC 측도요,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이렇게 외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더라고요. 특히 경기 좌석수에 따라 경기장 일대를 방문하는 차량 수를 예측해 왔는데 문제는 아까처럼 경기를 보지 않고도 올림픽 분위기 느끼기 위해서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장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래서 교통이 생각보다 많이 막히고 있다. IOC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IOC가 모르는 게 있죠. 인증샷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IOC는요, 현재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관령 IC의 원형 교차로를 평면 교차로로 바꾸거나 주정차 단속, 이것도 강화하고 있고요.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경기장 일대 일반 차량 진입 불가, 이거를 더 많이 홍보해가지고 아예 차를 밖에다 세우고 셔틀버스를 이용해달라,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내비게이션 회사 협력해서요, 경기장을 도착지로 설정하면 주차장으로 바로 안내하도록 이런 조치도 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 보수 언론들이 경기장 비고 있다, 이게 좀 과장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외신들이요, 개막식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창 각종 경기에 대한 찬사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캐나다 한 언론이 평가를 내린 거는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란 게 자랑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캐나다 매체에 알려드리고 오프닝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곧 설이잖아요, 내일부터. 그래서 저희가 설 연휴 기간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송을 들려드려야 될까 미리 녹음도 많이 해놓고 했는데 저희가 다 못 채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월 17일 하루는 방송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는 쉬어야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다 아는 건 좀 무리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쉬는 날은 동계올림픽 보시면서 요날 금메달이 꽤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보시면서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 2개씩 에피소드를 올리잖아요. 이거를 따라잡기가 버겁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하루 쉬는 날 따라잡으세요. 그러셔도 되고요. 이PD님, 날도 추운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어때요? 따뜻한 아이스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예전에 밀었던 아재 개그인데 요즘 이런 느낌이 나는 쇼핑몰이 생겼어요. 아재 개그를 하는 쇼핑몰이에요? 재미는 있겠는데요? 이름하여 콩가루 연합. 콩가루랑 연합,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노동자를 존중하는 업체에서 엄선한 물건들만 판매. 둘째,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용, 한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인기 팟캐스트. 셋째, 고가의 연극 티켓을 매주 10장씩 증정.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조합이 최적의 균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군요. 착한 물건, 착한 방송, 착한 연극이 만났으니 한 번쯤 들여다봐야겠죠? 콩가루 연합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청와대가 14일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초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28만여 명의 청원에 대한 입장 표명이죠. 이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답변자로 나섰거든요.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불투명성은 맞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래소 폐쇄, 요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나요? 예, 거래소 폐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최근 현장 점검으로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 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취약한 보안 조치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이죠. 블록체인 위축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데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은 크게 키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청와대에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 보도가 나오니까 이 정작 가상화폐보다는 국회의원 시급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더라고. 국회의원이 시급을 받나요? 지금 국민청원 올라온 것 중에 가장 핫한 게 예. 국회의원에게 우리 법대로 최저시급을 지급하자. 그거 저도 당장 동의할래요. 예, 이유가 뭐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양반들이 국회의원 아니냐. 당연하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은 많이 드리고 일 안 하는 의원들은 현재 시급도 아깝다. 맞습니다. 이거 당장 들어가서 동의해야 되겠네요. 네. 어제 깜짝 놀랄 소식이 있었었죠. 최순실한테 20년형 내려진 거와 같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한테도 법정 구속이다. 이런 중형이 내려졌잖아요. 이러게 저 제드래곤 변호사를 같이 있었어야지. 그러니까요. 신동빈 아저씨는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순진했나요? 아무튼요, 신동빈이 법정 구속되니까요, 이런 여파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롯데그룹 형제들의 전투가 재점화할 것 같다. 아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전에도 요 관련돼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그러니까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 공세가 재개될 조짐이란 얘기인 겁니다. 신 전 부회장은요, 2년 넘게 롯데가 경영권 분쟁을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기됐던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네. 그래서 공격할 빌미조차 사라져가지고 그동안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복지부동하고. 그런데 다만 그는 경영권 분쟁 이거 포기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의지를 내비쳐 오긴 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보다는요, 일본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물밑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평창 음식점 노쇼 몸살, 그것도 100명 단체. 조선일보가 전한 소식이고요. 환대는커녕 승차 거부, 바가지 택시에 뿔난 올림픽 손님들. 이거 동아일보가 전한 소식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 보수 언론들이요, 아직도 평창 깎아내기에 여념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일부에서는요, 경기장 빈자리를요, 일부러 막 클로즈업해. 그래가지고 경기장이 이렇게 많이 비어있다. 흥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하기도 하고요. 네. 정말 이렇게 평창에 문제가 많을까요? 일단 경기장 빈자리 관련된 소식을 전한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실제로 지난 8일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컬링 경기에 관중석이 비어있는 채 시작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대요. 왜냐면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이 컬링 선수들이 예상치 못한 활약을 해가지고 국민적 관심 엄청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컬링 경기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관중석이 왜 비어있을까? 또 전좌석이 매진됐다는 쇼트트랙 경기, 이것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첫 경기를 시작할 무렵인 오후 7시쯤 강릉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은요, 빈객석이 눈에 띄게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지난 9일 강릉시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팀 이벤트 남자 싱글 경기도 초반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경기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나자 TV 화면이 경기장 관중석을 비춰줬는데
이게 갑자기 관중석이 꽉 차 있어. 아, 차가 막힌 거군요. 그렇죠. TV 화면으로 보면 객석이 텅 빈 운동장처럼 처음엔 보였지만 실제 현장은 객석들이 막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진 사례라는 것을 증명하듯이요. 객석은 경기 시작 1시간 뒤에 어김없이 가득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아까 박 PD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통체증 때문에. 이런 이유도 있었대요. 개식 시청자가 역대 3위에 오를 만큼 화제를 일으켰잖아요. 저희가 며칠 전에서도 비슷한 얘기 전해드렸었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 여세를 몰아서요. 각종 경기를 순식간에 매진시키는 이변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체 경기 티켓 판매율이 벌써 84%. 90%에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많이 올 줄 조직이도 몰랐었대.